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진학 대신에요, 용접이나 배관공, 건설직 같은 기술직을 선택하는 젊은 층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지금의 20대 세대를 요즘 Z세대라고 부르죠. 이 Z세대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 졸업장을 받아도 사회에 진출해서 그 값을 못하다 보니 직업시장에 이런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 미국의 여러 급여 분석에 따르면요, 이런 기술직들이 일부 전통적인 고소득 직업군이나 사무직들의 임금을 넘어선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기술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수년 내에 억대 연봉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고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는 인공지능도 당장 전문직 사무직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사람의 손기술이 필요한 작업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청년들 중에도 배관, 미장, 도배일을 배우고 농업에 뛰어드는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죠. 변화하는 경제 현실과 산업 구조에 맞춰서 이런 기술직이나 기피 업종에 뛰어드는 청년들을 보면 그들의 미래나 그 직업이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반면 달라지는 직업관과 직업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게 여전히 모두가 엄청난 사교육비를 쓰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우리 현실에 대한 고민, 갈수록 깊어질 것 같습니다. 4월 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김연희님이 들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시 듣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듣기는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를 날짜와 함께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4일이니까 240404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예민한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에는요, 공익사업 시 강제 수용 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인생 후반부를 농촌에서 보내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말 2023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귀농귀촌 유형에 대한 흐름은 물론이고요, 농촌에 정착하기까지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또 만족도는 어떤지 등의 내용이 자세히 담겼다고 하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귀농귀촌의 구체적인 실태와 과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요?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최근 5년간 귀농귀촌을 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했고요. 네. 이후 면접조사 결과를 2달 동안 분석한 뒤에 2023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의 가장 최신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과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예, 매년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도 있고요. 몇 가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도 있었습니다. 우선 귀농귀촌 유형에 관한 조사로 갑니다. 귀농귀촌 가구 중에서 농촌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연고지인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알파벳 U자형의 비율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귀농 가구의 연고지 정착 비율이 75.6%로 귀촌 가구 44.8%보다 월등히 높았고요. 또 농촌에서 태어나서 도시 생활을 하다가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한 사례, 그리고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한 사례들은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귀촌보다는 귀농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귀농을 한 이유는 누구나 예상하듯 자연환경 때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0.3%로 가장 높았고요.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 때문에 귀농했다 이렇게 답한 가구도 전체 22.3%로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귀촌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네. 직장 취업 때문에 귀촌했다고 답한 비율이 25%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여유를 이유로 귀촌했다는 답변이 13%, 또 자연환경 때문에 귀촌했다는 답변이 12%로 비슷한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귀농과 귀촌 좀 각각 조금 다른 이유로 농촌에서 거주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씩 다른 이유로 귀농 귀촌을 했지만 만족도 면에선 대체로 높게 조사됐는데요. 귀농 귀촌 10가구 중에서 7가구가 생활에 만족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도 좀 궁금하실 네. 텐데요. 귀농 가구의 70%, 또 귀촌 가구의 53%가 지역 주민과 잘 지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다음 소득에 관하실 텐데요. 귀농 5년 차의 연평균 가구 소득은 3,579만 원으로 전년도 조사 3,206만 원보다 한 370만 원 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귀촌 5년 차 가구 소득은 4,276만 원으로 전 4,045만 원보다 한 230만 원 정도 높게 조사됐습니다. 월평균 생활비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귀농 전에는 234만 원이 든 생활비가 귀농을 하면서 한 30%가량 줄어서 평균 164만 원의 생활비가 든다고 조사됐고요. 귀촌 가구의 경우는 도시에서 한 227만 원의 생활비가 들었는데 농촌에선 17%가량 줄어든 188만 원이 생활비로 든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네, 오 괜찮은데요 결과. 그 귀농 귀촌 하려면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네, 준비를 얼마나 하고 농촌에 내려왔는지 이 귀농 귀촌 가구별로 각각 조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귀농을 위한 준비 기간이 귀촌보다는 더 길었는데요. 평균 25.7개월, 그러니까 한 2년가량은 준비를 해서 귀농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귀촌의 경우는 15.3개월, 한 1년 3개월가량 준비한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준비 기간은 뭘 했는지 봤는데요. 정착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또 집과 농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시간으로 활용했고요. 자금 조달 방법이라든가 귀농귀촌 교육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종합적인 정보를 좀 찾아보시려면 인터넷에 귀농귀촌 종합 포털 그린대로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 2023 귀농귀촌 조사가 예년과 비교해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농식품부의 보도자료는 굉장히 간소화된 내용, 또 정부 입장에서 홍보할 만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네. 이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통계포털 코시스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자면 전년보다 귀농귀촌 가구 소득이 모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귀농 가구 중에서 농사활동 외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가 2022년 조사에선 전체 45.4%였는데요. 2023년 조사에선 58.3%로 13%포인트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외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제 품삯을 받고 다른 농가에 농사일을 돕는다거나 또 직장에 취업을 한다거나 자영업 등을 통해서 농사 외에 소득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게 2022년 조사 때보다 귀농 가구의 농업의 소득 활동이 더 늘어났다는 건 한마디로 농사만 짓고 살기 어렵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코시스 세부 자료를 살펴보면 농식품부 보도자료에선 볼 수 없는 다양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한 답변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귀농 가구의 경우 주택을 마련하는데 응답자의 47%는 쉬운 편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53%는
보통이다 또는 어려움을 느꼈다 이런 답을 했고요. 집을 마련하는데 나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가구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물으니까 네. 매물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또 예상보다 비싼 가격 등이 힘들었다. 이렇게 61%가 응답을 했습니다. 또 귀농가구의 경우 생산한 농산물 판매 경로가 어떤지도 조사를 했는데요. 농협이 가장 많은 39.5%였고요. 그 다음이 인터넷 등을 통한 직거래가 34.2%로 조사됐습니다. 네. 거기서도 집 문제가 네. 네. 그 귀농귀촌 정책에 관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중에서 이 귀농귀촌 정책이 한 11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이 11가지 정책에 대해 수혜 여부를 각각 좀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들은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적게는 74%, 많게는 98.7%까지 나는 수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11가지 정책들 대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답한 게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지원 정책들인데요. 이것조차 응답자 중 고작 25%만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중에서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뭔지 물었을 때 농지, 주택, 일자리 이런 정보 제공 또 농지나 농업시설에 대한 자금과 임대 지원을 가장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이 너무 까다롭다거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2023년 또는 2022년에만 이런 정책이 부족하다고 답한 게 아니고요. 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치의 실태조사 결과를 쭉 훑어보니까 대체로 비슷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정책의 문제를 대폭 개선해야만 거주 인구가 늘어나는 농촌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취재를 다니다 보면 자연 환경이 좋아서 농촌에 살러 왔는데 느닷없는 각종 개발 사업, 석산을 개발한다거나 산업지구가 개발된다거나 또는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던가 뭐 이런 개발 사업으로 귀농귀촌 가구는 물론이고요.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농촌을 파괴하는 각종 개발 사업들을 줄이는 것도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민한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흔히 이제 우리가 너 좀 예민한 것 같아. 너 예민한 사람이야. 막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이게 좀 정의가 있나요, 혹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예민하다는 말을 흔하게 많이 쓰는데 아주 예민한 사람, 이게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하는데 HSP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있군요.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외부 자극에 대해서 평균보다 더 섬세하고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실제로 과학적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좀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좀 더 신체적으로 좀 이런 자극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네. 처음 이제 소개한 게 1990년도에 초에 엘레인 N 아론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이것을 좀 소개했었고요. 감각 처리 민감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각을 처리하는 것이 남들보다 조금 더 민감한 사람들의 특성을 말하는 거죠. 뇌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일반적으로 정보를 더 깊게 처리하기 때문에 깊게 처리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뉘앙스라든지 사회적 신호를 더 잘 포착하고 해석하는 게 강하고요. 또 그래서 좀 이게 좀 더 스트레스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과도하게 이게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야,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니까 예민한 성격 가진 사람들의 뇌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 거네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 뇌에서는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뇌 안에 있는 조그만 아몬드처럼 생긴 그런 부위인데요. 네. 이 편도체라는 부위가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옆에서 바라보면 대체 왜 저렇게
저런 걸로 좀 반응을 하는가라는 식으로 좀 이게 생각이 들죠. 또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뇌 앞에 부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이제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인지 과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고도로 예민한 사람들은 더 활발한 활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의 활동 패턴 때문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더 깊고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장점으로는 창의력이 높다든지 아니면 좀 예술적 감수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과도한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좀 훨씬 더 많이 쉽게 흔들리고 압도당할 수가 있죠. 말씀 듣다 보면 그냥 뭔가 예술가들 막 이렇게 좀 떠오르는. 맞습니다. 좀 예민한 분들, 민감한 분들 하면 뭐 예술가들이 좀 많이 떠오르죠. 예. 네.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기준, 판단 기준이 혹시 있을까 싶어요. 내가 네. 예민한 사람인지 아닌지. 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면 보통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네. 검색해 보면은 근데 MBTI밖에 안 나와. 검색해 보면 이제 예민한 사람 척도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그 처음에 이 용어를 만든 뭐라고 LA 검색해야 나옵니까? 예민한 사람 척도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네. 이 용어를 처음 만든 엘레인 N 아론 박사가 개발한 척도고요. 크게 한 4가지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문항수는 한 27개 정도인가 좀 많아요. 네. 크게 한 4가지 기준을 보통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감정적으로 반응을 과하게 하는가, 얼마나 깊게 하는가, 혹은 자극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빛이나 소리나 냄새 같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섬세하게 반응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요. 네. 그 척도에서는요. 그리고 강한 자극이나 많은 양의 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압도당하는가 라는 것도 또 하나의 기준이고 마지막 기준이 얼마나 본인의 내면의 세계나 어떤 이런 것들 사색을 좀 더 몰두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기준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척도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점수를 매기고 난 다음에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내가 예민하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정확한 진단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선별 검사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점수가 좀 높게 나타난다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문제다. 좀 고민이 많다.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한다면은 좀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고 또 적절한 대처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네. 야, 이거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당장 해보고 싶습니다. 27개 문항이면 금방 할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보시죠. 네, 그 예민한 사람들은 좀 작은 스트레스에 잘 흔들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예, 특별히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한 전략이 뭐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자주 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면서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개인적 특성이 이러하다. 내가 좀 예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항상 좀 본인의 스트레스 수위가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높다고 한다면은 규칙적인 운동이나 신체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방법으로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민한 분들은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또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뭐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음악 같은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잘 본인이 이걸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안전한 방법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친구나 가족 같은 사회적 어떤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네. 잘 활용하는 것도 이런 감정적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만나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활동을 같이 하라는 그렇죠. 위안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더 안전하다, 안정감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함께 받아보는 거죠. 네. 그 직장 동료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도 이 예민성이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네, 관계에서 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되게 이런 분들은 비판이나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작은 의견 차이가 있거나 건설적인 비판 같은 것들도 공격으로 좀 받아들이게 돼서 갈등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또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분석하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의심하는 경향도 생기는데 그래도 좀 좋은 관계나 친밀감을 구축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경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더 문제가 되기도 하죠. 또 이런 분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은 진 빠져. 깃발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게 왜냐하면 대화를 하는 도중에 너무 많은 자극들을 다 캐치하려고 하거든요. 예민하신 분들은. 그래도 예민한 사람들은 물론 강하게 공감하는 능력도 있기도 하고 대화에 잘 몰입하기도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좀 본인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아까 근데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일단 아까 근데 그 예민성이 반대로 이렇게 약간 어떤 창작 활동이나 이런 거에 네.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럼 이거를 잘 활용해서 좀 이렇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뭐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본인이 예민하다는 걸 잘 인지하고 있다면 이걸 좀 장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활동들에 참여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뭐 일기를 계속해서 써보거나 아니면 그림 같은 걸 좀 그려가지고 주기적으로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데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남다른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남다른 관찰력으로 뭐 여러 가지 일상을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SNS에 자주 올리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좋아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본인의 장점들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양한 예술 형태나 뭐 매체를 실험해 보는 것도 좋겠죠. 뭐 그림이나 글쓰기, 음악이나 무용 같은 다양한 창의적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요즘 좀 배우고자 하면 뭐든지 배울 수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원하면 뭐 집에서 얼마든지 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본인한테 잘 맞는 표현 방식을 찾아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셋째로 이제 정기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또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을 하거나 자연을 산책하면서 영감을 얻는 것도 유용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 예민한 성향이 유전이 되기도 하나요? 어떤가요? 유전될 수 있죠. 아, 그래요? 예민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근데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정신과 질환이 유전된다고 하는 것도 보면 이제 병이 직접 전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병과 관련된 감수성이나 취약성이 유전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 이런 방식들이 이제 유전이 되고 또 이것을 이제 어떤 가족의 환경에 의해서 교육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 내에서 예민함이 세대를 거치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아이를 양육할 때는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과도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뭐 아이가 좀 크다 보면 혼내기도 하고 네. 체벌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격렬하게 좀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혼을 내거나 하는 것보다는 얘가 좀 예민하다 싶으면은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해주고 그리고 좀 잘 다독여주고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합니다.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좀 더 안전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네. 첫째는 조금 둔하거든요. 둘째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혼내면은 막 울면서 막 아빠 닮은 거 아니에요? 뭐 그래 보입니까? 아니요. 예. 네. 둘째를 좀 키우다 보니까 좀 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혼을 아예 안 낼 수는 없을 것 그래서 같아요. 애초에 좀 다른 기질이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예민성을 좀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아이가 막 이제 과도하게 흥분을 했어요. 뭐라고 했더니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침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침착하게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 충분한 시간을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조금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곳에 가서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시간을 보내보자.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인데 막상 또 부모 입장이 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도 없고. 얘 왜 이러나 싶어서 저도 같이 화가 나서 혼을 내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 예민한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살짝 얘기하셨지만 자책하는 경향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본인도 어떤가요? 그렇죠. 예. 네, 이거 워낙에 잘하면서 예민하다, 까칠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네. 본인도 충돌이 그게 많다 더 보니까 예민하게 만들 수도 맞아요. 있지 그래서 않을까 이제 싶어요. 예.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특성을 잘 알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민함이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관련 서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이런 특성이 또 얼마나 보편적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예, 네. 그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꽤 많은 분들이 예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만 특이한 사람이 아니구나. 또 안정감을 또 느끼게 되거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기나 뭐 일상에서 반응을 기록하는 등의 자기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요소가 나를 더 민감하게 만드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가를 잘 알게 되면은 내가 좀 예측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아무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사람한테 안정감을 주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극을 받으니까 오늘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좀 분명히 화가 나거나 예민해질 것 같은데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내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 자기 모니터링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예. 내가 내 상태를 분석해서 오늘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난 예민한 사람이니까 요럴 때 요렇게 이럴 때 조심해야 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 예민한 성향이 바뀔 수 있나요? 치료 같은 게 될까요? 이거 자체가 뭐 질병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이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뭐 치료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타고난 특성 주안으로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기질과 환경의 어떤 영향을 함께 이제 합쳐져서 생기게 되는 건데 이런 예민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기질 자체는 좀 바뀌기가 힘들죠. 그래서 기질이 좀 너무 강한 분이다 한다면은 가끔씩 뭐 필요하다면 정신과를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 도움되는 예민함 좀 누를 수 있는 약을 좀 쓴다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기질뿐만이 아니고 어떤 성격 성향에 있어서 어떤 패턴 같은 것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에게 중요한 순간들을 잘 캐치를 해서 그 순간에 내가 늘 해왔던 패턴과는 다르게 좀 반응하는 것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모니터링을 함께 곁들여서. 그러면 조금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예민한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항건설이나 도로 확장, 또 신도시 조성과 같은 여러 가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는 지주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 가져왔습니다. 공익사업 손실보상 절차와 보상금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얘기 듣다가 뭔가 강제, 그렇죠. 이런 말 좀 답답하고 왠지 무서운 장면들 무섭죠. 떠올려요. 드라마에서 예, 맞아요. 보는 막 강제로 나가 뭐 이런 거 같은. 강제, 네. 네, 어떤 경우에 주로 이 토지 강제 수용 이슈가 발생을 하나요? 네. 이 법상 공익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그 공익사업으로는 서두에 소개해 주신 공항이나 도로를 만들거나 혹은 있던 도로를 확장하거나 철도를 만들거나 주차장 청사 만들거나 혹은 뭐 신도시 조성, 택지 개발 사업 아니 뭐 하천을 정비한다. 그래도 땅이 필요하고요. 네네. 재개발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사업이 진행이 되면 토지 강제 수용의 이슈가 발생하게 되죠. 강제로 토지 잠깐만요. 소유권. 재개발도 네. 그게 들어가요? 네, 재개발도 공익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아, 재건축은 민간 사업인 것에 비해 재개발은 공익사업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헷갈렸습니다. 다르군요. 재개발과 재건축.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공익사업이 강제로 발생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넘겨야 하니까 보상금을 얼마를 받을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상금 산정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4단계입니다. 네.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네. 이 4단계를 오늘 공부해 좋았는데 보겠습니다. 갑자기 재결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예. 일단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협의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협의라는 표현을 보면 이제 이게 표현만 보면 그렇죠. 협상이 가능한가? 네, 약간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부동산 사고 팔면 서로 협상하잖아요. 예. 우리 서로 이 부동산 얼마면은 사겠다. 얼마 이하로는 못 판다. 이런 가격 협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보상이라 그러면 마치 어떤 부분을 토지 소유자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협의보상 단계에서 토지 소유자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그 보상액에 내가 팔까 말까 그 의사 결정하는 부분뿐입니다. 가격 그건 아니고요. 가격에 대한 협의는 안 되고요. 네.
좋은 지적이시죠. 네. 사업 시행자가 협의보상금이 1억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에 파시겠어요? 라고 하는 요청을 협의 요청서라는 것으로 서면으로 하고 그 금액에 소유자가 그래 오케이 팔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고 아하. 아니다? 그럼 강제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너무 무서운데. 싫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싫다고 하면 강제 수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라 사실 싫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네요. 네. 당해보면 참 무서운 게 이 공익사업 절차라서요. 그렇군요. 예. 그 협의 보상 절차에 특징이 있다고 네네. 하던데 그 토지 소유자들이 내 보상금을 산정해줄 감정평가사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을 감정평가해줄 사람을 스스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보상 절차 전반에 걸쳐서 딱 한 번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그 추천 제도가 있습니다. 딱 한 번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모든 절차에서 한 번. 우리가 이제 4단계 중에 지금 협의 보상 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 수용, 이의 제결 그리고 소송 이 4단계 중에 딱 한 번. 네. 첫 번째 판에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최대한 이렇게 협의가 또 잘 되면 좋으니까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업 시행자가 한 명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한 명 추천하고 또 이 토지 소유자가 한 명 추천해서 3명의 감정평가사가 각각 금액을 산정할 거 아닙니까? 이것에 이제 산술평균가액이 최종 보상금으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평가사가 100원. B 평가사가 104원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상금이 평균가액인 102원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토지 소유자 추천 평가사가 108원이야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산술평균액이 102원에서 104원으로 올라가게 되죠. 보상금 자체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 한 500원 그건 안 돼요? 그 법에서 최저가액과 최고가액이 110%를 초과하는 평가는 또 무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은 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높은 금액을 하는 게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할 것이니까요. 또 주민 추천 평가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 보상 절차에 뭔가 좀 뭐가 하자가 있다든지 뭐 좀 불합리한 게 있다 그럼 그거 찝어내고 보상 어떤 대상물 중에 누락된 게 있다 그럼 그거 찾아내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서 추천할 수 있다면 추천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 몇 단계에서 추천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4단계가 있는데. 4단계 중에 이 협의 보상 단계에서만 추천을 할 수 있고 또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은 사람을 추천하면은 보수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보수를 사업 시행자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래야죠. 그렇죠. 그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면 2가지가 있는데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해야 하고 또 보상 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 2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체 보상 대상 토지가 100평이고 토지 소유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50평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51명 과반 이상 51명 이상이 동의해서 한 사람의 감정인을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보상 계획 열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건을 갖춰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한데 요건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거든요. 까다롭죠. 현실에서 어떤가요? 이게 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게 쉬운 편이 아니죠? 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이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내 토지만 나 혼자만 수용된다 그러면 나만 추천하면 되니까 요건 갖추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공익사업의 피수용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도 이르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의를 하려면 사실 서로 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연락처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것도 또 기한도 있잖아요. 그렇죠. 30일이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상의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요새는 이제 개인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는 고사하고 토지 소유자가 누가 서로 이름이라든지 주소나 이런 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대신 주택이나 상가가 이렇게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 추천 제도가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옆집 문 두들겨서 하기도 하고 동네에 현수막 붙여서 어디로 연락해
해서 이 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게 잘 되니까. 근데 지방에 있는 어떤 지방의 도로가 뚫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임야 산 같은 것을 이제 수용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땅만 그러니까 맨 땅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생업에 종사하고 혹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그렇죠. 토지 소유자를 모를 수도 있죠. 네, 이 찾기가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어떤 사업에 편입되느냐에 따라서 이 토지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돼서는 안 될 것이니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협의 보상액을 이제 뭐 어쨌든 내가 수용을 했다고 네. 치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팔았는데 그래서 그 금액에 팔았는데 내가 혹시 너무 저가로 팔았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후회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혹시 협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네.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와서 이의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정답입니다. 그럴 네.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아닐 것 같아요. 예. 안타깝게도 예. 협의 보상금을 이제 이미 내가 받고 등기까지 넘어갔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절차가 종료가 돼버려요. 협의 보상의 그 법적 성질을 사법상 매매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사인들 간에 서로 그냥 부동산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받고 내가 등기까지 다 넘겼다. 근데 억울해.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이의 신청을 해야 되겠어. 이게 가능하냐? 거기서 모든 그 보상에 대한 절차가 종료되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네. 자, 협의 보상금을 받으면 모든 강제 수용 절차가 끝이 나니까 이거를 내가 받고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협의 보상금이 너무 낮아서 협의 안 했다면 이제 두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수용 재결이라고 하셨는데 이 단계는 어떤 걸 예상하면 되나요? 수용 재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강제 수용이 시작되는데요. 네. 이때는 내가 보상금에 이의가 있던 말던 팔고 싶던 말던 강제로 그래요? 네, 강제로 예. 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린다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보상금의 산정 기준일자도 이 수용 재결일 날짜로 딱 고정이 돼 버리는데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내가 보상금에 이의 신청 할 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점이 뭐 내가 10년을 쌓은다 그래도 오늘이 수용 재결 그 감정 평가하는 그 기준일이라면 이 날짜로 고정이 돼 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점인데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이 적법한 재결 신청이 있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이 평가를 의뢰하고 그런 보상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금액 받고 이제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데. 협의 보상 단계에서는 소유권 이전 안 되잖아요. 내가 안 받으면 이 수용 재결 단계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법원에 공탁을 하면 보상금 공탁하면 소유권이 그냥 강제로 그렇구나. 이전이 됩니다. 네. 네. 그 세 번째 단계는 이의 유보하고 보상금 받은 후에 진행되는 네네. 이의 재결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러면 두 번째 수용 재결과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의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것도 이제 2명의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의뢰하면서 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보상평가가 수용 재결이가 동일한 날짜를 기준해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 재결이 있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를 거 아닙니까? 뭐 몇 개월 흐를 텐데 그래도 이제 과거로 회귀해서 그 수용 재결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용 재결과 똑같은 날짜로 똑같은 부동산을 평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그럴 수 경우도 있겠네요. 왕왕 예. 발생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보상금이 더 낮게 나온다. 이러면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네. 이거 내가 그러면 수령했던 공탁금을 이렇게 토해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 이의 신청을 한 사람한테 불리하게 하는 결정은 못한다라는 그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불리한 재결 금지의 원칙이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보상금이 혹시 이의 재결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떨어진 금액으로 내가 보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의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죠. 네. 마지막 단계는 행정소송이고 자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오늘은 공익사업 토지 강제 수용과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 각 단계별 특징, 유의사항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절기상 청명인데요. 말 그대로 날씨가 좋은 날인데 흐린 곳도 있고요. 남부 지역에는 비가 더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기분만큼은 청명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미진님이 오늘도 감사하고 다들 행복하세요. 또 유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님이 박 대표님 출연하는 날은 귀 쫑긋 하고 느낌표 딱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